김재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제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를 던져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에서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연습 아니냐, 명방위 훈련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진중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방위 훈련 성공적 수행. 어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반대로 부결된 것을 애둘러 비판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 영장도 청구가 안 됐는데 왜 명방위 훈련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방탄. 동아일보 6면에 자세히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는 물론 노웅래 의원 체포안 부결과 이재명 대표 혐의는 별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안이 부결됐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투표 전에 돈봉투 전달되는 소리까지 녹음됐다. 이렇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녹음된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대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방탄이자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한 예습이다, 예행연습이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뻥카. 올바른 용어는 아닌데 인용을 한 단어입니다. 누가 이 뻥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만배 씨가 내 카드면 윤석열 죽는다는 정영학 녹취록의 그 발언 세 보이고 싶어서 한 뻥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뻥카, 비속어지만 뻥이다 그런 뜻이죠. 가짜 카드다, 뻥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진 2장 한번 보실까요? 한 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한 이후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2시간 만에 아주 젠 걸음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자해 행위도 그의 표현대로 뻥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른바 김만배의 뻥카 상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응징. 경향신문이 3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누가 누구를 응징한다라는 발언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도발엔 응징하고 보복하라, 핵 있다고 두려워 말라라고 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무인기 2~3배 보내라라는 지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수도 영공을 뚫은 데 이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휘젓고 다녔는데도 우리 군이 속수무책이었던 것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요. 안착. 중앙일보가 오늘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안착. 어떤 기사일까요?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에 안착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7번째 달 주위를 돌면서 탐사를 할 수 있는 문7 국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145일 비행 끝에 달 상공 100km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는
달의 중력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달 표면을 촬영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 이면에는 과연 뭐가 있을지 어렸을 때부터 전 궁금했습니다. 정말 토끼가 떡을 찍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다누리가 그 비밀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국민의힘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이영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가 제기된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표를 대거 던졌는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결을 시킨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체포안 부결. 야당에서는 이거 예행연습이냐? 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엄호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는데 몇 표가 나왔고 몇 표가 반대표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자, 반대가 161표, 기권이 9명, 찬성이 101표, 정의당 당론이 사실상 찬성이었고 국민의힘도 당연히 찬성이었고 그러면 반대표 대부분은 민주당 표다라는 겁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이니까 161표가 반대가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 한 8명 정도는 기권을 했거나 찬성을 했거나 이탈표가 있었다는 건데 그 8명의 이탈표를 추측입니다만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민주당이 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노웅래 의원은 체포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 전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이 됐습니다.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이 됐다.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처음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기만 하면 맹목적인 진영론이나 정당의 손익 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서 생생하게 돈이 전달되는 과정이 녹음돼 있다. 돈이 부스럭거리는 소리, 뭘 이런 걸 주시냐. 지난번에 쓴 돈 잘 쓰고 있다라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뇌물 사건에서 이렇게 현장이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처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박성배 변호사님 강력계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강력 사건 수사해 보셨을 텐데 중요한 건 증거다. 증거는 어디에 있다? 현장에 있다. 이런 대사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요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증거는 녹취다, 녹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거 어떤 장면인 겁니까? 지금 한 장관이 묘사한 장면이. 돈을 주고받고 청탁 관련 대화가 오고 간 현장 녹음 파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취지 같아 보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녹음한 걸까요? 돈을 준 사람이? 준 사람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뇌물수수 사건에서 그 입증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현장 녹음 파일이 존재할 때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장 녹음 파일은 그 자체도 녹음이기 때문에 전문 증거이긴 합니다만 누군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현장 자체의 녹음이라
그 대화 자체가 특별히 위작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핵심 증거다. 네, 이와 같은 증거가 제시될 경우에 물론 이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증거에도 불구하고 보는 시각에 따라 또 해석 방식에 따라 충분히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유력한 증거임은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 측이 적극적인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입니다. 유력한 증거를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부결이 됐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입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입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노웅래 의원에게 제기된 혐의는 무엇일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혐의는 이겁니다. 김수영 교수님, 혐의가 뭡니까? 노웅래 의원이 2020년에 2월부터 12월까지 뭐 태양광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무슨 뭐 인허가권 관련해서 이런 사업 편의를 위한 인사청탁 같은 것들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 씨로부터 한 6천만 원 정도의 돈을 5번에 걸쳐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전례에 비춰서 21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가 있는데 그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 사례가 특별히 부결될 만큼 좀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혐의도 중하고 굉장히 증거들도 제시가 됐기 때문에 가결됐음직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이 대부분 부결의 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지금 노웅래 의원은 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나와서 자기는 잘 알지도 못하는 녹취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부당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방어권이라는 게 물론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뭐 보장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방어권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획득될 수 있냐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을 때 법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혹시 이 구속영장 자체가 구속되는 것 자체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나라는 걸 보는 게 영장실질심사예요. 근데 그것 자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 체포동의안 부결이거든요. 만약에 자기의 방어권이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불체포 특권으로서 지금 나는 아예 법원 근처에 가서 그 방어권이 보장되는지 아닌지의 판단도 받기 싫다라는 게 지금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국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노웅래 의원에게 씌워진 혐의와 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을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이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증거가 있냐, 물증이 있냐 이런 얘기를 늘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또 갑자기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증거를 말하면 피의 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증거를 말하지 않으면 증거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탄압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 정도는 가결이 되었어야 되는데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검찰이 하는 건 다 나쁘고 다 탄압이고 다 독재다라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쩌면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상정될지도 모르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이번 사건마저도 검찰이 하는 건 다 나쁜 짓이라는 식으로 프레임하기 위해서 부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부결을 했을까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데요. 박흥구 원내대표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때문에 부결됐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역효과를 낸 것이다. 라고 한 장관 탓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높은 부결표가 나온 것은 한동훈 장관의 오늘 제안 설명에서 오히려 좀 더 부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더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진영 논리라든가 이익 계산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자, 여야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게 한동훈 장관 발언이 역효과를 낸 탓이다라는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거는 진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절대 말씀을 저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은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분은 민주당 사선 의원인 노웅래 의원이기 때문에 뭐 노웅래 의원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탓을 체포동의안을 요구하는 법무부 장관한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결과가 민주당한테 엄청난 타격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의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의원들이라도 온정을 떠나서 동정을 떠나서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 정치적 사안일 경우에는 그게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부정비리 이런 거는 반드시 저희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통해서 국회에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렇게 해와서 기존의 부정부패 범죄로 세 분이 사실은 체포동의안 요청이 있었는데 다 가결됐어요. 이번에만 지금 안 됐습니다. 평상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오히려 선명하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된다. 근데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특권에 오히려 본인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본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건데 정말 잘못된 거고 국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전략상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연장선상인데요. 이재명 대표에게 나중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웅래 의원은 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둘 다 정치 탄압이다.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으로 계속 가야지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겠는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것이고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구렁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다 가결을 시켰던 것과 매우 다른 선택이 나온 건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될지도 모를 체포영장, 신청될지도 모를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예행연습이었고 그 탓을 한 장관 탓을 한 거다라는 이양수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뭐 무슨 표 한성현지 반대하는지 말씀하지 마시고 비밀투표니까. 이 박흥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떤 맥락입니까? 아마 이양수 의원님도 약간 뜻밖인데 이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재선 의원으로 이제 6년째인데요. 아니 그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때 국회에서 표결에 임할 때 원래 장관이 나와서 저렇게 열불을 내고 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옆자리에 재선 의원들한테 차례로 물어봤어요. 가서 들어봤어? 이런 거 처음이지? 했더니 왜 저러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느낌은 민주당 의원님들 부결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오히려 부결을 이렇게 요구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로 한동훈 장관이 높은 가결을 위한 높은 어떤 동의를 받아내고 싶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걸요. 역대 장관들이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체포동의안을 낼 때 한동훈 장관처럼 뭐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해서 법리적인 전문성이 떨어져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도 대략의 이 안에 대해서 1분 내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취지만 얘기하고 나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가 나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표결에 임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만일에 진짜 체포동의안에 그 가결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어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셨으면 헛똑똑이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부결을 위한 정치적인 어떤 그 밑자락을 깔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부결이 됐고 지금 정의당조차도 그래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비판하죠.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정당이 됐습니다. 국민들께서 또 언론에서 민주당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잘 압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현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부결하라고 푸닥거리를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더라면 네. 오히려 전략적으로 다른 선택들을 해야 됐었던 민주당이지만 예. 어떻게 보면 다 알면서도 방탄전당이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줄 알면서도 예. 혹은 한동훈 장관이 지금 우리한테 함정 파놓고 몰고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던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똑같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탓하시고 국회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건 뭐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양심과 소신에 의해서 비공개로 비밀 투표로 이 투표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것처럼 이번에 예행 연습이었어. 이재명을 위해서 노웅래 때도 이렇게 한 거야라고 얘기하시기는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꼭 무슨 전략적으로 이루어진 일들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개별적으로도 설득 노력을 하셨던 것도 있고 현장에서도 검찰이 제시하는 그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다퉈야 되지요. 그런데 구속을 시켜야 되는 상당성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읽어봤거든요.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노웅래 의원이 그 국회의원 신분으로 뭐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렇게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상황을 법정에서 그냥 다투면 될 일을 나중에 구속시키거나 나중에 이제 형을 살게 하거나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예 이렇게 체포영장을 해서 국회에서 이런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를 만드는 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적절했는가의 의문을 품는 여야 의원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 말씀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 됐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탄은 받을 만하다라는 발언도 있었고 한 장관의 어떤 그런 노림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노림수에 넘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 매우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부결이 되자 본회의장을 나오면서 던진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신상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증거관계라든가 범죄의 경중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 발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이야기였습니다. 김수영 기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동훈 장관. 사실 한동훈 장관,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 때문에 뭐 가결될 것도 부결된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미워가지고 부결시켰으면 진짜 그거야말로 한심한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동훈 장관 믿고 말고로 결정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증거가 많다라는 걸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제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도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견했을 것 같아요. 뭐 부결이 되라라고 푸닥거리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기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남기는 거죠. 이렇게 죄가 중하고 이렇게 증거가 분명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수사해본 여러 가지 부패 비리 수사 중에 이렇게 정확한 증거, 녹취록이 나오는 사건 처음이다. 그만큼 확실한 범죄인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저는 있지 않았나. 그래서 나오면서 이 결정을 국민들이 오랫도록 기억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녹취록에 대한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렇게 뭐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노웅래 의원이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들이 다 녹음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한동훈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한 거를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대놓고 부결을 해? 이제 이런 마음이 어쩌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적절했냐 아니냐,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례적으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 뭐 이런 판단들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중하구나, 증거도 차고 넘치는구나. 그리고 노웅래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할 때 그 녹취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녹취록 들이미는 게 어딨냐. 만약에 그 녹취록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다 검찰이 조작하고 탄압하는 거라면 그 녹취록 속에 본인의 목소리가 AI가 만든 딥페이크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얘기를 했어야죠. 이거 딥페이크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못하면서 검찰이 무조건 조작한 거다. 도대체 뭘 어떻게 조작했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반박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국에 생중계가 된 거잖아요. 이 양쪽의 의견들이. 국민들이 잘 알아서 판단했을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방탄정당이 됐다. 박용진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진중권 교수 등이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비판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지 모를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미리 예행 연습을 한 것이라는 소위 방탄한 것이죠. 혹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 연습이라도 한 모양입니다.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국회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부결 예행 연습이다라는 겁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뭐는 뭐 편이라고 말이죠. 가제는 개편이다. 민주당 비리 부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 당론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한 것 자체가 비겁하다. 방탄정당 오명 피할 수 없다. 방탄정당이다. 라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아예 이렇게 잇고 왔습니다.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습니다.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진중권 교수도 얘기하기를 곧 들이닥칠지 모를 이재명 대표에게 신청될 체포영장 내지는 사전 구속영장에 대한 방탄 예행 연습이다. 만약에 노웅래 의원을 가결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투표가 상정됐을 때 이재명 대표만 부결시켰을 때 굉장히 논란이 클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노웅래 의원도 부결을 시킨 거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네. 강력계 형사 수사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감이 옵니까? 이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이라 그 감까지는 제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네. 이 사안을 두고 검찰이 나름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해 왔던 것 같은데 일응 실패했지만 과연 지금의 실패가 궁극적인 실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검찰이 뭔가 체포 동의안을 받는 데는 실패했지만 과연 이게 실패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굉장히 심오한 말이에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소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을 나열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현장 녹음 파일,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보좌진의 업무 수첩 등. 그 반면에 노웅래 의원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노웅래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증거들을 제시받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사유는 아시는 것처럼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죠. 그렇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주요한 이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사기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유력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에게 제시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자백을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 이 정도면 증거가 명백하니 구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간혹 검찰이 애초에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때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제시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다음에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비로소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해명하는 경우를 차단하거나 증거를 제시했을 때 제3자 입을 맞춰서
관련 증거를 번복시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렇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증거라는 입장을 내비쳤을 때는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해명을 못한다고 하면 지금 영장실질심사는 마칠 때니 내가 결정하기 전까지 한 서너 시간 안에는 관련 자료, 즉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둘 때는 미리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미리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처음으로 접한 피의자가 나름 해명을 해낸다, 일부라도 해명을 해낸다고 하면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막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전체 반박은 못해도 일부는 반박을 해내네? 그러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겠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즉 나름대로 검찰은 노림수를 가지고 이 사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왔지만 일단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구속영장 발부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체포영장이 부결된 이후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부결된 체포 동의안을 전제로 한 사건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고 영장재단판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이는 수사 단계에서의 결론이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현재 드러난 증거, 노웅래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으면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 그렇군요. 그 위에 본격적인 공방은 재판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재판전의 체포와 구속은 어떤 수사의 편의상, 수사의 과정상 필요성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해놓는 거지 본 게임은 재판이거든요. 본 게임이 중요한 거다라는 수사를 해봤던 강력기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검찰 입장도 나왔습니다. 부결 유감. 구속사유 명백한데도 부결돼 유감이며 형평성 어긋난 결과다. 신속 철저한 수사 통해 죄질 맞는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 아니냐. 진중호 교수 같은 경우는 명방위 훈련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1월 중에 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1월 중 출석, 시간 확인 중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가 1월 둘째 주쯤 검찰에 출석할 걸로 가닥이 잡힌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 측에서 1월 둘째 주 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그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는 1월 10일에서 12일 중에 출석을 제안했다. 검찰과 일정 방식 협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된 상황에서 서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라는 방침을 내고 있습니다. 방식 협의 중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겠다라는 발언을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쩌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서면 조사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서면 조사는 불가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월 둘째 주 중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일방 독주 독재 정권 국민들이 심판한다. 지금 검찰 하나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만 살면 되고 너는 죽어라. 10수년 동안 탈탈 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함이 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죽으면 끝입니까? 또 다른 이재명이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함께 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중입니다. 저희도 가능한 시간을. 11에서 12일 나온 거는 그럼 맞는 거예요? 그 안에 근무 중이신 거예요? 네,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소환한 혐의는 성남FC 의혹입니다.
부산이 갖고 있었던 땅의 용도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성남FC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검찰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자체장으로서 후원금을 유치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문엔 혜택을 줘도 부패다라고 기술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직접 돈 받지 않았고 성남FC 발전 위해 후원금 유치, 부정부패 아니다라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정학 석사 논문 중에 지자체의 부정부패는 지자체장이 당선을 목표로 선거자금을 조정하거나 지지세력 확보 위해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익 혹은 혜택,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부패다라고 논문에선 주장하고 있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스스로 지자체장이 이권 주고 반대급부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부패라고 규정했다. 그 논리라면 이재명이 제3자 뇌물 혐의 인정해야 한다라고 한중진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한 김수경 교수님,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었네요. 행정학 석사 논문입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쓰신 거잖아요. 2005년 이제 12월에 가천대 행정대학원 그 석사 논문인데 제목이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예요. 참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논문 주제를 잡을 때는 자기가 가장 관심이 있거나 흥미로워하거나 잘 아는 부분을 보통 논문 주제로 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은 맞아떨어지는 지방 정치의 부정부패를 논문 주제로 잡은 것 굉장히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논문에서 어쨌든 그 정치인이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것 역시도 부정부패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주장하기를 성남FC랑 관련해서 내가 10원도 안 가져갔다. 나는 성남 구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뿐 나는 10원도 안 가져갔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어차피 본인이 10원을 가져갔냐 안 가져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그것의 대가로 어떤 것들을 이루어줬을 때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논문에도 적었듯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만 있어도 본인은 이게 부정부패에 해당한다고 논문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득을 얻었습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내가 다 죽어가는 성남FC 구단을 살려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유능하고 지방을 위해서 일했고 성남시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 이득인 거죠.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행정가로서 능력 있다라는 것을 이 성남FC를 살려낸 사례로 통해서 계속 자기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정치적 이득이고 그래서 10원을 한 장도 안 가져갔다라는 게 전혀 죄가 없음을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본인도 이미 2005년에 논문에 그렇게 적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논문 제목이 뭐라고요?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지금 예. 상황과. 김수영 교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어제 라디오에서 강한 얘기했습니다. 탈당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이죠. 과거 예를 봐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임계점이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도한테 쫓아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쓴다면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탈당 요구 가능성 굉장히 좀 강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총선의 날짜가 다가오면 의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걱정이 탈당 요구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인 셈인데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사무실이 아닌 자택으로 설 선물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도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설 선물 위에 각 의원실의 자택 주소를 요청했는데 당내 이제까지 당대표 선물은 매년 회관 사무실로 보냈는데 굳이 왜 집 주소로 보내겠다고 해서 논란을 만드나라는 분위기가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내행정기획실 회관에서 받을 때 신선 제품이나 과일 등이 상할 우려 때문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표가 각 의원실로 굴비 추석 선물을 배송했습니다.
당시 의원회관 로비에 이재명 표기된 굴비 100상자가 쌓여 진풍경을 냈습니다. 민주당, 추석 때 굴비 사고 때문인 것 같은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다. 굴비 수거령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추석 때 이 대표가 보낸 굴비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았겠죠. 아니, 정확히 말씀 주세요. 사고 나진 않았을 거고요. 아, 그래요? 의원실로 받으셨습니까? 아니, 그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네, 기억나진 않고요. 대표실에서 주소 요청했는데 주소 주셨습니까? 그 행정비서들 간에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네. 저희 집 주소는 뭐 거의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할 일은 아니고. 주셨습니까? 설이나 명절에 이렇게 당대표도 선물을 보내고요. 또 대통령도 의원들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받는 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 거고, 저게 왜 기사가 됐나 약간 저는 의문인 게, 집으로도, 이전에도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고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전에도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뭐 의원실로, 그러니까 집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거나 비공개된 분들은 의원실로 보내기도 하죠. 예.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구도 서울이고 집도 서울이지 않습니까? 지역구 강북에 집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집으로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렇군요. 거주지가 이제 지방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서울에 그냥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냥 뭐 어디 전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명절에는 집으로 가 계실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구로. 이런 경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의원회관으로 보내거나 아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동아일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몇 분이 아니 의원회관으로 보내면 되는데 굳이 왜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냐, 부담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왜 부담스럽죠? 예. 2개 받을까 봐 그러나? 글쎄 제가 그 반응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명절 선물이 당대표로부터 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 기사 덕분에 저는 이번 선물은 신선 제품이거나 과일이겠구나. 이 사실을 좀 미리 알았구나. 뭐 이거 말고는 특별한 감흥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추석 때 굴비 받으신 거 맞습니까? 지난 추석 때? 집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안 받으신 것. 김만배 씨가 지난번 극단적 시도 자해를 하고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응급실 들어갈 땐 들것에 실려서 2시간 나올 땐 쟁걸음으로 걸어서 나오는 사진이 한 매체에 의해서 포착됐습니다. 이거 뭘까요? 지난 14일 극단적 선택 후 치료받고 퇴원했죠. 김만배 씨 측에서는 폐기능 상실 기능성 매우 위중하다라며 진단서도 제출돼서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고 취소됐어요. 그런데 그때 이랬다는 거예요.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그제 밤 11시 30분 그제군요. 그제입니다. 그제 재판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제에도 11시 30분 경기도 한 병원 응급실에 들것에 실려서 이송이 됐다. 2시간쯤 저렇게 멀쩡히 주변을 살피며 종종 젠걸음으로 불이 나게 나왔다. 그리고 차량에 탑승하고 가는 모습이 한 매체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들것에 실려갔어요. 재판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기되는 가운데 그제에도 이렇게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갔는데 2시간 만에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저기 병원이 매우 잘하거나 명의, 허준에 비준하는 명의가 계시거나 아니면 김만배 씨가 애초에 저 정도로 들것에 실려서 갈 만큼 위중하지 않았거나 혹은 지금 재판 연기되는 가운데 제출된 진단서도 과연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응급해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2시간 만에 기력을 회복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다 재판을 받고 있지는 않죠. 강력계 형사가 좀 잘할 것 같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승범 변호사님, 이게 수사하다 보면 피의자가 나 몸 아파서 입원해야 된다. 뭐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가 이렇게 피의자들의 건강도 책임 안 지고 이러면 됩니까? 하면서 굉장히 출석을 미루거나 하는 경우도 왕왕 있잖아요. 그때 이제 경찰이 직접 진짜 아픈가 아니면 소위 나이롱인가
보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 경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병원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경우도 왕왕 있는데 예. 실제로 다친 사실은 분명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 의도를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들것에 실렸다가 걸음으로 나온 병원은 지난 극단적 선택 이후에 집중적으로 치료받은 그 병원은 아니고 퇴원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병원에 들것에 실려서 갔다가 2시간 뒤에 예. 걸음으로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모습을 노출하기 싫은 기색이 보이긴 합니다만 논란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방식이 흉기를 사용한 방식이어서 아주 중한 부상이구나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걸어 다닐 정도는 되는구나, 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더 널리 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나올 때 모습 보면 젠걸음으로 나왔으니까 네네네. 재판을 받을 정도의 상태는 된다. 뭐 앞에 비포는 뭐 우리가 논할 건 아니니까. 근데 애프터를 보면 재판 받아도 된다. 진단서 자체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도 없어서 진단 내용상으로만 보면 재판 자체의 연기는 실제로 걸을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연기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어 보이는데 무한정 그렇군요. 연기해주기는 다소 어렵겠죠. 다만 재판 연기 사유는 또 젠걸음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재판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다만 현재 법원 휴정기이고 이 사건 담당 재판부가 2월 법원 인사 이동에 포함되는 재판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포함된다면 재판은 더 늦어질 것이고 또 관련자들이 이미 불구속 상태로 석방돼 있죠.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1-2주에 재판을 한 번씩 여는 등 집중 심리해야 되는 사건을 일주일에 2-3번 열기도 합니다. 네. 구속 사건은 기본적으로 기일을 촘촘히 잡아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반면에 불구속 사건은 기일을 듬성듬성 잡습니다. 이 다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기일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굳이 전제를 두고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늦추기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전제한다면 그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검찰 수사가 굉장히 신속하고 오밀조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시간을 두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안 자체에 대해서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대장동 사건은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 공직자 그룹과 김만배 씨 등 사업자 그룹 두 그룹으로 대별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업자 그룹들은 대부분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만기로. 그렇지만 그 반면에 김용 전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은 최근에 구속돼서 구속기간 만기까지 5-6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공직자 그룹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즉 양측에서 동시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자신이 주장하는 주장이 주요하게 먹혀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직자 그룹의 구속기간 만기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판의 기일을 늦추고자 하는 의도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 의도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서 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극단 선택하고서 병원 간 건 병원 간 거고 이건 그제다. 그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2시간 만에 젠걸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분명하게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의 이 같은 녹취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갖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대통령 토론 때 비판한 근거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허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김만배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0년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을 대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었죠. 지난 2월 검찰 조사에서 왜 이런 말 했습니까? 검찰이 물었겠죠. 그냥 제가 좀 센 사람인 걸 드러내고 싶어서 뻥카 친 거다. 뻥카. 뻥과 카드의 합성은 뻥카. 거짓말이라는 거죠. 윤 대검 중앙수사부 있을 때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개인적 친분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거 뻥카였다. 허풍이었다라는 겁니다. 요 김만배 씨의 허위 발언, 허풍을
지난 2월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발언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녹취록에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이양수 의원님, 저 발언 김만배 씨의 저 발언 뻥카였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김만배 씨가 자기가 마치 굉장히 죄송합니다.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윤석열 당시 후보죠. 그리고 그 전에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기자 할 때 윤석열 지금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중수 1, 2과장 하실 때니까 마주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영학 회계사한테 김만배 씨가 윤석열 현 대통령하고 되게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본인이 좀 세 보이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녹취록을 또 그 대선 토론회 때 이재명 후보가 그걸 가져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활용한 거로 보이는데 전혀 지금은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뻥카를 친 거다라고 얘기한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시점이지? 그게 지금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되시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에서 김만배 씨한테 받아낸 진술이 아니고 지난 2월에 그러네요. 지난 2월. 지난 2월에 검찰에 진술을 한 거죠. 김만배 씨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검찰에서 받아냈다 그러면 또 민주당에서 야 이거 조작이다 검찰에서 뭐 받아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월에 받아낸 진술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거고 근데 대선 토론회 때 저런 얘기가 오가는데도 사실은 검찰에서는 또 모른 척하고 있었죠.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점에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들었던 대선 토론도 지난 2월이었어요. 근데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의 허풍이었다, 뻥카였다라는 실체가 드러난 것도 같은 2월이었는데 검찰은 그때 샥 일부러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이다. 왜 다물고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뭐 아무래도 좀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많이 앉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본인들의 앞길에도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또 뭐 수사 과정에서 알은 정보에 대해서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또 원칙이다 보니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결국 허위였다라고 김만배 씨가 이미 지난 2월에 진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지난해 9월 예비후보 당시 윤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만배 대표가 법조기자 오래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그쪽은 아마 계속 뭐 서울지검이나 대검 취업을 했을 테고 우리는 인사이동이 이제 되면서 서울지검에도 근무하다가 또 지방에 갔다가 뭐 대검에도 근무하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마 상가집에서 한 몇 년 전에 어느 그 현직 그 검찰 간부 상가집에서 내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 번 한 것 같고. 박용진 의원님, 뻥카. 아니 이제 저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저 얼마나 저게 힘이 있을 만한 말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저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을 이제 이제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 검찰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저 얘기를 안 했을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 과정에 나온 얘기니까.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 나온 얘기를 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재판에서 나온 얘기도 아닌 거잖아요.
취재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했겠죠. 그걸 취재기자한테 얘기를 해준 건 검찰 측이겠죠. 그 시점에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친한 검찰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점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한테 친한 검찰이겠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의 중립성 그리고 검찰의 이 엄정함에 대해서 사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정권의 입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걸 의심하고도 계시고, 근데 그 의심이 거의 확증이 되어 가고 있는 게 많이들 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또 그 일정한 뭐 기자들과의 차담이라고 하는 형식의 간담회를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걸 만들어놨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수사되고 있는 모든 사항을 거의 그 다음 날이면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우리들도 여기 앉아서 지금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만큼 여전히 검찰이 정치와 우리 사회 운영에 많은 입김을 작용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가고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수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될 일이지, 수사가 확인되는 족족 이렇게 언론에 흘려지고 나와서 자신들의 의도에 맞게 필요한 내용만 흘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김만배 뻥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만배 뻥카라고 하는 얘기가 왜 지금 이 순간에 검찰에 의해서 세상에 공개가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걱정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쥐는 여야를 불문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앞으로 검찰이 진행할 대한민국과 관련된 중요 수사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고 의도하는 대로 만일에 이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면, 검찰개혁은 여전히 사실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박용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오늘 엄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당권 주자들이 강원도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왜 갔을까요? 이양수 의원 만나러 갔을까요?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앞장서서 윤 대통령 만났고 우리 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 캠프를 출범시킨 겁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큰 책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한 그 사람들이 막 자꾸 대통령 밖으로 공개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그 당 망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여도 대통령을 살리고 당을 살리는 모습, 자기는 그림자처럼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번 당대표는 단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한 표라도 더 총선에서 얻어올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일당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대한민국의 걸 지킬 수 있고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부터 뼛속부터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열린 당원 교육 현장에서 마치 전당대회를 방불케 하는 당권 주자들이 다 모여서 열띤 자기 PR을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을 소위 저격했습니다. 당권 신경전이 본격화된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심 팔고 다니는 자칭 윤핵관 모두 수도권 출마 선언하라. 김의원 울산 떠나 서울 출마 선언하라. 당대표 후보라도 언제라도 수도권 출마에 배짱이 있어야 한다라고 김기현 의원을 콕 집어서 견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 부부와 동반 만찬을 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김기현 의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한 겁니다. 윤 대통령, 김기현 의원 관저 초청해 3시간 단독 만찬한 게 지난달 30일. 이번엔 윤 대통령 부부가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만찬 자리에 김기현 의원의 부부를 초청해서 많은 덕담을 건넸다라고 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대통령은 김기현 의원으로 낙점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네. 권성동 의원, 안철수 의원 뭐 등등등은 식사를 안 했잖아요, 대통령이랑. 제가 왜 식사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에요. 그래요? 네.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인데, 권성동 의원은 이제 그런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고 수시로 뭐 보고할 거나 상의할 게 있으면 하는 것 같고요. 또 뭐 대통령이 찾으시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한 거를 밝히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제가 눈으로 다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먼저 번에 단독으로 이제 예. 그 3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눴고, 이번에는 그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는데 김기현 대표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셔갖고 아마 그렇게 인연들이 닿는 분들이 많이 예. 없겠죠. 그래서 김기현 의원을 대표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김기현 대표가 유력해서입니까? 아니면 전 원내대표의 준말입니까? 전 원내대표라서 전에 대표를 하거나 원내대표를 하면 저희가 그냥 다 대표님 부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는 지금 특정한 누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그다음에 누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다들 대선 때 고생하시고 다들 캠프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5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들 하는데, 안철수 의원도 얼마 전에 그 기차로 그 현장 내려갈 때 그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생한다는 여러 가지 덕담, 좋은 얘기 하셨고, 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윤상현 의원도 당의 중진 의원이고 해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나와서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이 후보들은 다 봉사하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이분들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 응원하는 입장이지, 특정한 누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예. 보여지고, 근데 왜 다들 그 후보들이 대통령의 마음은 나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빼고 남으면 그 상당한 그 우리 당 지지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중도 쪽에서도 상당히 대통령 잘하고 계시다,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대통령의 마음을 얻는다? 그러면은 득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윤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윤심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다 응원하는 마음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변을 그렇게 길게도 하십니다. 그런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교과서적인 답변. 제가 당 선관위원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셔서. 대통령께서 예. 모든 후보들에게 다 똑같은 마음이시라고 하신 건 유승민 의원도 해당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네. 당내 구성원인 유승민 의원님께도 똑같이 동등하게 해당됩니다. 역시 선관위원이시군요. 네. 선관위원으로서의 훌륭한 자질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뜨거운 소식 공개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주거 침입한 해당 매체 대표와 직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한동훈 주거 침입 더 탐사 대표 직원 구속 기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고발당했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압수수색 당시 강진구 씨 등 휴대전화 냉장고 속에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냉장고 속에 숨겨놨어요? 통상적이지 않죠. 휴대전화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죠. 증거인멸이다라고 경찰은 봤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구속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수경 교수님,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보관하다니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근데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다기에는 너무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 속 아닙니까? 냉장고를 압수수색 때 안 열어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걸까? 아니면 평소에 휴대전화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까요? 너무 뜨거워질까 봐 냉장고에 보관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너무 급하다 보니까 뭐 냉장고에라도 숨기자 해서 숨겼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그 범죄 현장, 그 한동훈
그 장관의 집에 찾아가서 벨 누르고 뭐 여러 가지 시건장치에 손도 대고 뭐 택배도 막 들여다보고 했던 이런 모든 게 본인이 직접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완전히 영상 증거물로 다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압수수색 당하는 기분을 느껴봐라. 이렇게 자기의 보복의 의도가 있음을 천명했기 때문에 사실 이 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악의적으로 행해진 범죄고 그 증거도 너무나 오롯이 잘 남겨져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휴대전화가 냉장고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에. 증거인멸로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일반적인 보관 장소가 아니라서 집안의 냉장고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냉장고에 휴대전화를 뒀다가 발견됐다면 굳이 경찰이 냉장고까지는 찾아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영장 전담 판사의 시각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사건 같아 보이는데 우선 법리적으로는 이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도 주거침입의 객체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입니다. 즉 주거하는 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탐사 측이 출입문을 직접 당겨보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보복범죄 가중처벌법상 협박 등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소 집요하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괴롭힌 점이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영장 전담 판사의 시각에 따라서는 언론의 비판 견제 역할을 제어하는 결과에 이른다는 이유로 기각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 보이고 증거인멸의 정황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가 수집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구속을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라는 질문을 드린다면 이양수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의 그 권리와 나의 권한, 뭐 본인의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상대방이 평안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주거권을 갖는 것도 저는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가 또 다른 사람의 권한을 침해할 때 그것은 범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택시기사 살해범이 전 여친도 죽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제 영장심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만나보시죠.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택시기사를 살해한 동기는 금품 맞나요? 그냥 궁금해요. 여러 가지 통해서 몇 번 봤어요. 걔 선택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사람의 가장 중요한 범행 목적은 돈으로 보여요. 금전으로 보이고 기본적인 자질은 보면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일반인들 같지 않다라는 걸 추정하게 만듭니다. 2명을 살해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럼 2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집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서 오래돼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주장은 이미 살해한 전 여자친구 흔적이다. 여행 가방에 시신을 넣으려 했지만 크기가 작아 캠핑용 루프백에 담았다.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숨겨진 피해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과거 행적 통화 기록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택시기사 살해범이 전 여친이라고 주장하며 또 하나의 살해 행위를 했다라고 자백을 했는데 그 시신이 지금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 혐의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살해 혐의 구속.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전 연인을 살해했다. 루프백에 시신 담아 하천변에 유기했다.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게 살해한 집에서 그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살해된 분의 집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리고 그 집에 택시기사의 시신까지 숨겨놨다. 오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말 변호사님, 연쇄살인에 더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연쇄살인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연쇄살인으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애초에 추정입니다만 전 여자친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 여자친구 집에 거주하면서도 전 여자친구와 장시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전 여자친구의 신상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었고 생각보다 빨리 경찰의 추궁에 피의자가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추가로 그 집에서 누군가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피의자는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묻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마 경찰은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미 피의자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휴대전화 등 각종 신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혈흔이 발견된 이상 이 혈흔의 주인이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는데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DNA법 등도 입법돼 있지만 DNA법 등을 통해서 피해자의 신상을 밝혀내는 것도 관련된, 즉 현장에서 남아있는 유류품이나 관련 혈흔, 지문 등이 그 비교 대상으로 존재해야 그 누구의 대상물인지를 밝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발견해내는 것이 급선무이고 만약 발견해내거나 발견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 여자친구의 유전자 정보를 어딘가에서 입수해서 혈흔과 비교했을 때 불일치 결과가 나온다면 이때는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으로 또 다른 범죄 사실 자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혹여나 피의자가 이전에 여러 차례 유사 범행을 저질러 왔음을 전제로 한다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 미제 사건에 발견된 유류품에 남아있는 각종 유전자 정보와 이 장소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검출되는 유전자 정보를 비교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야 하고 그 이전의 미제 사건의 유전자 정보와 피의자 본인의 유전자 정보도 비교하는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작업이 아마 보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한두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친구라는 것이지 진짜 여자친구였는지 연인 관계에 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집주인도 살해를 한 건데 살해 후 피해자들의 카드를 이 사람이 쓰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집주인은 살해 후 여성의 신용카드 2천만 원가량 썼다. 택시기사 살해 후 기사 신분증, 신용카드를 챙겨 주점에서 고가의 양주를 마시고 물건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 5천만 원을 사용했다. 이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박성말 변호사님.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 자체도 피의자 일방의 주장입니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도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전 여자친구 살인 사건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죠. 피해자는 모두 사망했고 피의자 일방의 주장만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애초에 금품 등을 노리고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이때는 단순 살인이 아니라 강도 살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그와 같은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지른 뒤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든 사망하지 않든 그 피해자가 남겨놓은 각종 물품을 사용할 의사를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면 특히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 대한 동정심이나 공감 능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 일방의 주장이 우발적 살인 범행이지만 계획적 살인 범행을 입증해내는 것도 주요한 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계획적 살인 범행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형량도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은 또 다른 살인죄의 실체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밝혀진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살인의 배경과 동기,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살인의 동기 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주요한 수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뚫고 들어온 것도 모자라 서울 북부 지역을 휘젓고 다녔는데 우리 군이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한 대 보내면 우린 두세 대 보내라. 대통령의 지시 사항입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어디 수도권 북부로 지나간 겁니까 이게? 용산도 지나갔지 않느냐는 그림인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현저하게 사실관계를 축소하는 발표였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뭐 은폐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 말씀드리고 서울의 절반을 왔다 갔다 그렇지는 않고요. 용산 지역까지 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드론에 출연이 됐었는데 드론 대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없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강력 응징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북한에 핵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첫 번째 무인기 침범 보고 받은 뒤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우린 두세 대 보내라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뭐 했냐라며 군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했는데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뭘 한 거냐. 오늘 공격형 미사일 개발 등 현황 점검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야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사실 그 무인기를 저희가 탐지하고 그것을 격추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다른 공격에 비해서 무인기는 저공으로 나기 때문에 고공 레이더는 또 잘 안 잡히고요. 또 9.19 군사 합의를 보면 먼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사격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적의 항공기나 뭐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잖아요. 무인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인기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경고방송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혀 없죠.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지금 북한은 안 지키는데 우리는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면 또 민주당에서 왜 파기하냐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 9.19 군사 합의가 지금 저희가 아주 쟁점인데요. 저는 이 무인기가 오는데 이게 시속 한 100km로 옵니다. 예. 방송을 합니다. 그럼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뒤에다 대고 쏘옵니까? 아니 들을 사람이 없는데 무인기는 걷다 대고 경고방송을 왜 합니까? 그래서 아니 답답하네. 네, 이거는 그 발견 즉시 그 타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무인기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 비오 복합이라 그래가지고요. 한 20km 전방에서 레이더를 가동해서 작은 것들을 잡아내고 지금 저겁니다. 화면에 나가는. 네, 비오 복합이 오면은 그리고 이제 20km 전방에서 감지를 하고 2, 3km 내에 이제 사거리에 들면은 쏴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는 건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내내 가동을 안 했습니다. 훈련을 안 했어요. 아, 저 부대가요? 이 첨단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용을 안 했으니까 이게 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저 정확도라든가 이게 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빨리 이거를 다 격추시켜라 그래가지고 전투기도 뜨고 헬기도 떴습니다. 근데 헬기는 그 발칸포로 쏩니다. 발칸포는 목표 지점에 가다가 안 맞고 통과가 되면은 자폭을 합니다. 그래서 쇳가루가 돼서 민가에 피해를 안 줍니다. 그런데 전투기는 철갑탄이기 때문에 목표물을 못 맞추면은 그게 민가나 이런 데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헬기는 뭐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거의 뭐 잡을 수가 없었고요.
비행기는 이제 전투기는 봤는데 철갑탄을 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도 격추를 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에서라도 이 비호복합 체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운영을 많이 해서 이 무인기에 대한 이 대응을 철저히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군의 정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 수영 귀순이 있었죠. 그분 뭐 북한 다 간다니까 도로 보내주고 삼척항으로 배 타고 쑥 들어와서 귀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 간다면 다시 보내주고 그다음에 멀쩡한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갖고 원인도 발견되지 않은데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군으로 하여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우리한테 도발을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다라고 잘못 오인하게 만든 거 아니냐. 북한이 우리에게 위험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할 텐데 그런 정신 자세부터 먼저 바로 잡으라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육군 레이더병 출신의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제일 개탄스러웠던 건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군통수권자가 현재 누군데 이전 정부 탓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약간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이른바 노쿠기순 사태, 목함 지뢰 사건 도발 때,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무슨 보수 정부에서 무슨 대응을 했었습니까? 1, 2차 서해교전 때 빛나는 전투로 승리를 만들어낸 거는 저기 도발하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반격하고 그 뒤에 사후 보고하라고 얘기했었던 김대중 정부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잠수함 체계를 개발해서 만들어낸 것도 스텔스기의 이제 그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보와 국방과 관련해서 여야가 없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책임이 내 책임이라고 하는 걸 먼저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군의 체계를 좀 질타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전 정부에서 훈련 안 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할 게 대통령으로서 맞는 자세이겠습니까? 어제 우리 조승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균의 부대나 이순신의 부대나 똑같은 부대다. 그런데 왜 원균 때는 칠천장에서 패배하고 이순신 때는 패배하지 않았는데 칠천장에서 패배한 원균이 이순신 탓이다라고 전임 사령관 탓하고 있는 그런 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분명한 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는 노력을 좀 이 정부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